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수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죠? 자, 저희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 과정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사에 관한 팁, 거기 제목 나오죠? 흐름과 연결로 보는 한국사라고 하는 한국사 전체 이해의 흐름을 제공할까 합니다. 물론 소방직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 준비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은요. 이 과정, 즉 한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은 이 과정 굳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죠. 자, 하지만 한국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흐름이 잘 안 잡힌다. 아니면 난 처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모두 27개의 흐름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국사의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측면, 특히 정치적 측면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좀 잘 이렇게 암기가 되시면 나머지 자잘한 여러 사실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어 붙일 수 있는 뼈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뼈대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은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짜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뭐 청동기 초기 시대 그리고 고조선의 성립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암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암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만 좀 지적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청동기 뭐 당연히 비파용동범을 비롯한 청동기의 사용, 그래가지고 너무 유명한 거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자, 그러한 사실이 지배 피지배의 형성과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출현과 같으며, 그것은 곧 고조선의 성립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엮인다는 사실을 정리하는 수험생 많지 않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구적으로는 많이 남아있어 청동기가 얘기하지만, 그리고 지배 피지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변홍사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지만, 그때 출현한 국가를 우리는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얘기하든 같은 시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는 뺐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아닌 거는 구석기, 신석기에 해당이 된다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많은 흐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조선 흐름의 그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중국의 관자라는 책이 있죠. 이게 기원전 7세기인데, 여러분 관포지교 아시잖아요. 그 관자인데, 그 관자의 책에 보면 고조선에 관한 글이 최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청동기가 사용된 이후에 철기가 전래되면서 여러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철기의 전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철기가 전래됐다고 해서 청동기가 쓰이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청동기와 초기 철기 같이 씁니다.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난 동검은 세형 동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철기가 전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반도와 중국에는 엄청난 격동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출현을 했고요. 철기가 전래된 시기하고 맞죠. 그 다음에 중국의 연나라와 각축을 벌이는 전국 7음 중에 하나잖아요. 만주 지역에 있는. 자, 그런 상태에서 등장한 임금 준왕입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물론 이제 당군왕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준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왕 이후에 등장한 게 위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위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이렇게 엮였죠. 여기 사실은 연결 표시인데요. 철기 문화의 본격 수용이다. 왜? 위만이 준왕을 내쫓았다는 거죠. 위만이 준왕을 내쫓을 수 있었던 기반은 뭘까? 자, 강력한 철기의 등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만 그러면 철기 문화의 본격 수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고조선은 BC 108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의 키포인트,
청동기와 고조선 성립은 같이 간다. 그리고 철기가 전래되면서 왕이 출현하고 중국과 각축을 벌인다. 위만의 출현은 철기 문화의 본격 수용과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 국가 그리고 삼국시대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초기 국가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발전 단계상으로 봤을 때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로 이제 발전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군장 국가라고 하는 건 아까도 봤지만 고조선 같은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초기 시대 오면서 아까 준왕의 등장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연맹왕국 시대 여러 나라가 성장하죠. 네. 그 여러 나라의 성장. 아마 고조선이 그대로 발전했더라면 고대국가로 갔겠죠. 하지만 아까도 봤지만 중국 세력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자, 연맹왕국으로 이어진다. 그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권한이 약화된다. 연맹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국왕과 부족장들의 연합적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권이 미약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 관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측 기록이 아니라 중국 측 기록에 전하고 있는데, 그 중국 측 기록은 항상 반복이 되잖아요. 그 딱 정해진 내용이고 그 이상의 것이 현재까지 추가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부여라든가 고구려 그리고 사만에 관한 그런 팩트들, 사실들은 여러분이 계속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당연히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죠. 예. 보통 매년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 있지만 거의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의 특징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뭐 부여 같은 경우는 뭐 사출돌 다스린다, 부족장들의,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회의 같은 것이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변왕 같은 경우에는 철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뭐 이제 보면은 거기 다 나오고, 제천 행사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고대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일단 고대 국가는 왕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족장은 어떻게? 점차 이제 중앙이 귀족화, 독자성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왕의 명령이 곧 뭐가 된다? 법이 되는 거예요. 율령이 반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령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들이 파견돼요. 중앙 집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한 세 가지 정도, 이러한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우리는 고대 국가의 형성기의 특징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분명히 다르죠, 연맹왕국과. 그러면서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죠. 많은 조그만 그 성업 국가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뭉쳐지는 시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활발한 정복 활동이죠. 예. 영역이 넓어지니까 사상적 통일이 필요합니다. 고등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런 사상 체계,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니겠어요? 불교가 그냥 들어온 건 아니고 우리가 수용한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보통 요 시기를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러한 특성으로 나눠봤을 때 한국사에서는 세 나라가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특징이 거의 이룰 뻔했지만 못 이룬 나라가 있어요. 가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가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뺐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그 고대 국가의 형성기. 자, 일단 이 형성기와 발전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밑에 슬라이드가 바로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형성기가 되는 나라의 시기와 발전기에 이른 나라의 그 시기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기별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왕들의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왕대사가, 국왕의 그 왕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형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구려는 태조왕. 예. 뭐 재위 기간이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 나갔고, 2세기죠. 3세기 백제의 고위왕입니다. 근데 백제가 이 마한의
한 일국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오히려 만을 쫓아내고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이죠. 신라는 좀 늦죠. 아무래도 발전이 늦습니다. 그래서 4세기 내무랑 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국가들이 이제 앞에서 봤던 정복활동과 불교의 수용 같은 보다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발전기를 겪게 되는데, 그 발전기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좀 하나 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죠. 한강유역의 쟁탈입니다. 네. 전근대 시대에 있어서 뭐 도로망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강입니다. 한강. 근데 이 강은 뭐 지류가 되게 많잖아요. 배를 타고 지금이야 이제 댐으로 막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 한반도 북부에서 중북부에서 남부까지를 총괄하는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는 매우 중요한 이동 통로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한강 하류를 장악한 나라는 또한 중국, 앞선 중국과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요, 국가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새 미국과 교류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우리나라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 발전기를 이끈 왕들, 일단 백제가 가장 먼저 이러한 조건에 부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세기에 백제가 근초광 시기에 중국과도 교류하고 한강유역 장악하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건항을 전사시키고 하는 그런 발전 과정을 먼저 이르게 됩니다. 고구려는 상당히 위기가 빠졌었잖아요. 백제 4세기 때. 그러다가 이제 정복군주들 등장하죠. 광개토왕과 장수왕. 보통 장수왕은 장수했어요. 그래서 400년대에 거의 400년대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의 장수왕이 이제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의 시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5세기는 장수왕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신라는 한참 늦었습니다. 하지만 6세기 진흥왕대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중국과의 교류하게 되잖아요. 자, 이 형성기와 발전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나오고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왕대사를 연도별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만 드린다면요. 연도가 한강유역을 기준으로 하자. 한강유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475년 백제가 한강유역을 잃어버리고 한성이 불타는 시기거든요. 고구려 공격으로. 그래서 475년 그 이전은 백제가 한강유역, 475년 이후는 고구려의 한강유역 장악, 이렇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있잖아요. 이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한강유역을 장악했던 백제와 신라의 배반으로 백제 한강유역이 또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 3년, 2, 3년 짧게 진출했다가 다시 신라에게 뺏기죠. 그 무시한다고 봤다면은 554년 관산성 전투, 즉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는데 결국 패함으로써 한강유역을 누가 장악한다? 신라가 장악한다. 그럼 여기는 고구려고요. 그 여기는 원래 백제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강유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475년, 그 다음에 554년에 관산성 전투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장악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7세기를 남북 대립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흥왕 6세기 이후에 7세기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누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고구려와 역시 한강유역을 상실한 백제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642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642년에 대야성 전투라는 게 있거든. 642년에 백제 장군이 대야성을 점령해가지고 윤충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래서 신라의 대야성 합천이죠. 여기를 장악하고 성주 풍속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딸인 고타시랑도 죽이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에 가기도 하고, 누가? 김춘추가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에도 갔지만은 안 되고요. 결국 신라는 수단과
힘을 잡게 되는 거죠. 왜? 수당은 또 고구려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백제는 또 왜와 연결되고 고구려는 또 돌고래와 연결되는 7세기를 우리가 남북 대립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야성 전투. 자, 이와 같이 초기 국가 그리고 삼국시대의 정치적 특징들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지우겠고요. 그러면 8세기의 상황, 7세기의 상황의 그 남북 대립을 끝낸 게 뭐예요? 결국 남북국 시대를 끝낸 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남북국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자, 발해 건국과 신라의 통일 좀 격차는 있습니다만 보통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다 얘기하죠. 신라의 통일과 관련해서 거기 좀 몇 가지 좀 해놨습니다. 핵심은 왕권 전제화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계에서 뭐 여러 반론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우리 시험 나오는 거 텍스트를 중시 여겨야 되니까요. 네, 왕권 전제합니다. 이제 국왕의 권한이 귀족들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삼국 통일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면 귀족 세력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통일을 이룬 태종 무열왕의 후손들 무열계가 왕위를 계승하고요. 그리고 골품제도에 묶여서 골품제도 하에서는 출세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육두품입니다. 예. 이들이 국왕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그 집사부 시랑 사실 이제 차관급들 육두품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신문안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도 하고 아주 많이 언급되는 왕대사 중에 임금인데 그때의 특징 만파식적의 평화란 말을 하죠.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피리 불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용왕이 줬다고 하는 그건 이런 어떤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랬던 중대의 상황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라하대죠. 보통 우리가 9세기로 보고 있어요. 신라하대입니다. 뭐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원성왕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원성왕. 예. 이 원성왕이라고 하는 임금의 후손들, 그의 손자들, 그러니까 뭐 육촌들 되겠죠. 할아버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촌 그리고 증조부가 육촌인데 그 원성왕의 후손들 사이에 왕위 계승설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왕권의 약화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육두품 세력들이 어떻게 돼? 이탈해 가겠죠. 이렇게. 이 육두품 세력들은 왕권을 뒷받침해 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들은 유학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신라 하대의 대표적 유학자 누가 있어요? 최치원 같은 사람 등장하잖아요. 최치원. 바로 요 시대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것은 상대적으로 귀족의 세력은 강화된다는 거예요. 상대등은 이제 귀족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상대등으로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등에서 왕이 되는 하나의 코스가 되고 무열계는 사실상 이제 이탈되고 다시 이제 내물한계가 이제 하대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국사에서 이러한 그 전체 흐름을 얘기할 때 꼭 좀 재미있는 것 중에 바로 여기 호족의 성장입니다. 지방의 호족의 성장. 네. 호족은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 계층이 아니에요. 여기 좀 육두품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요. 지방에서 커온 사람도 있고요. 자,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 이들은 새로운 사상을 제시합니다. 선종과 풍수지리라고 했는데요. 선종, 누구나 깨드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 중심이 아니죠. 자기한테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풍수지리,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땅의 기운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신라 왕실에 대한 신라 왕실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자,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고려 왕조로 이어지죠. 이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남북국 시대와 신라 하대의 특징들은 왕권의 전제화, 중대, 상대적으로 귀족의 약화, 왕권의 약화와 귀족 세력의 강화, 이게 가장 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가장 큰 구도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다 두고서 다른 사료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도 봤죠. 호족이 중심이 되는 시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시대의 정치적 흐름 이렇게 얘기했죠.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 말에는 중앙의 진골귀족들과 호족이 대두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호족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후고구려는 뭐 궁예죠. 후백제의 견훤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독립세력을 형성해서 우리가 보통 후삼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궁예에 부하했던 태조 왕건이 호족들의 연합을 통해서 왕권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호족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호족 통합을 해야 되는 호족 연합적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호족 연합적 국가다. 그러니까 호족 연합적 국가로서 태조가 등장했기 때문에 태조의 정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호족을 통합하고 왕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인품이라든가 경륜 뛰어났는데 어떤 좀 카리스마, 무력적 카리스마가 좀 약간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왕대사들은 국왕과 관련된 역사들은 주로 지금 태조, 광종, 송종 나옵니다. 전부 왕권 강화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료들도 그렇고 물어보는 방향도 그래요. 뭐 광종이 좋아했던 취미는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종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느냐, 뭐 과거제도 하고 뭐 노비왕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거는 개설서 보면 잘 나오는데 결국 왜 그런 게 나오느냐? 키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고려 건국이 호족 연합적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정표를 제시해 준 사람은 태조 왕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호족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중앙의 귀족으로 이제 나갈 것이란 말이죠. 우리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모든 호족이 귀족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여전히 행세하는 지방에 근거지를 둔 호족들 세력가로 발전합니다. 우리 그들을 이제 점차 향리, 성종 때쯤 되게 오면 이 향리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리라고 부르는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지방의 행정의 중추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곳에 지방관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귀족과 향리의 이런 구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를 건국한 호족들이 중앙의 귀족이라고 하는 폐쇄적 집단을 형성해 나갔던 반면 지방의 호족들은 향리라고 하는 좀 더 역동적인 계층으로 이렇게 변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고려의 외교관계인데 이 국초의 외교관계의 특징 고려시대는 전란 국난 극복사에 있어서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의 뭐 살수대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보면 되겠지만 여러 북방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게 많았고 고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같이 맞짱 뜨는 요즘 말로 그런 정책을 하죠.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나라 이름이 고려죠. 고구려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나라의 문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 거란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가 눈에 가시죠. 자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때가 고려 건국하고 나서 이제 현종 때니까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내용들 여기다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 경국의 핵심 호족 연합적 국가였고 따라서 왕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초기 그리고 지배계층인 향리와 귀족의 형성 과정 그리고 외교 정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좀 개방적 존재, 이 골품제도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린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이제 고려 초에 와서는 스스로 폐쇄적인 어떤 벌을 형성하죠. 그들을 우리는 문벌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음서와
과거. 이 주로 이제 음소는 과거 없이도 등장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과거를 보는 것도 하나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벌기족이지만 과거 출신 아니면 좀 창피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과거도 들어가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고음정 같은 걸 통해서 사실상 뭐 국가에 반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분과 부귀가 유지되는 시스템, 그런 자기들끼리만의 폐쇄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특권들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풍부히 넘쳐나는 건 아니죠. 그 특권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이자겸 같은 사람. 이자겸의 난. 결국 실각되죠.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면서 서경파 문벌귀족들의 세상을 꿈꿨던 묘청의 난. 결국 문벌귀족의 모순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때쯤 오면서 이제 고려는 상당히 좀 동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신들의, 어떻게 보면 좀 뜻하지 않은 거였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구조적이기도 한 무신 정권이 수립되는데요. 이 무신 정권, 정중부의 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한 1170년쯤 된다. 무신 정권의 수립. 그런데 무신들은 고려시대 과거 없죠. 무과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이라고 하는 그 신분 계층은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큰 거리감이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것은 결국 이들이 정권 장악은 사회의 동요를 불렀고 하층민의 봉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욕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무신 정권 시기에는 그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물론 한 30년, 1170년서부터 한 1200년까지 한 30년간의 혼란, 그 혼란을 완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악하고 혼란을 끝낸 사람이 있어요. 최충원이라는 사람이죠. 최충원을 중심으로 한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그의 아들들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무신 정권이 그러면 1170년인데 언제쯤 이게 되느냐? 나중에 보겠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결국은 개경환도하는 게 1200년이거든요. 1270년이거든요.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참 재밌는 건요. 요 시기에 일본에서도 가마쿠라 막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가 정권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무가 정권이 오래 가지 못했지만 몽골의 침략으로 무너지지만 일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사건은 바로 몽골과의 전쟁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그럼 그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 자, 국난극복사와 관련해서 윤관의 여진정벌 같은 거 들 수 있습니다. 1109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1109년이면은 금나라가 세워지기 6년 전인데요. 우리가 온 국력을 기울여서 여진을 정벌했고, 하지만 여진은 금이란 날을 건 게 1115년이에요. 그리고서 중국을 공격해서 이 거란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남쪽으로 내쫓습니다. 이게 북송이 무너지고 남송으로 가잖아요. 중국을 호령했던 감히 고려를 쳐들어오지 못해. 왜? 윤관의 유진정벌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4대 요구만을 하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북진정책은 좌절됐습니다. 그 북진정책이나 좌절의 반발로 묘청의 난이 일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했죠. 예,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평화가 유지됐는데 몽골의 침략이죠. 자, 이 몽골의 침략은 세계사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결국 그 몽골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제 몽골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게 되는데 그때 지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향례의 계층이 무신정권 시기에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방끈이 짧다. 그런 말을 좀 쓰고 싶진 않는데 이제 속칭입니다.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가방끈 짧아도 괜찮습니다. 가방이 크면 됩니다. 사람이 가방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 향례 계층이 성리학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구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상황.
그러면 아무래도 뭐 세계 제국을 건설한 몽골과 상당히 친한 계층들이 중심이 됐을 거예요. 우리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권문세족이라고. 네. 아까 좀 설명은 다 됐습니다. 권문세족 고려 말에. 그 세족이라고 이제 이름은 다 이게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중국 역사에서 가져온 거니까 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들은 상당히 그 도평사사를 장악하고요. 고려 후기의 최고 기구죠. 의사결정을 독점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대단히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신진사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 윤리거든. 뭐 국가도 마찬가지, 경세론도 있지만은 일단 개인이 먼저예요. 수양이 먼저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성리학 이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을 공격하고 고려의 개혁을 꿈꾸는 그런 사상으로 이게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친명 반권문세족으로 갔고요. 성리학적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되죠.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도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공민왕이죠. 여기는 공민왕 있잖아요.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연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1351년부터 1374년, 14세기 후반인데요. 그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고려가 계속 유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예. 반원 자주정책과 권문세족 억압정책, 그리고 신진사대부를 후원하고 권문세족을 억압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왜 그래요? 몽골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자, 이 공민왕의 개혁이 어떤 시대든 개혁은 반발을 불러오게 마련이고요. 그 반발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국민에 등용한 사람 중에서 신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신돈. 신돈은 물론 승려였습니다만은 왜 신돈을 등용했겠어요? 어떤 기득권 세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갖다 발탁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그 고려 말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도 속합니다만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됩니다. 이죠 홍건적 침입으로 공민왕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파천을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격퇴하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무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무신정부가 구분하기 위해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최영과 이성계, 특히 뭐 이성계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별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영과 이성계는 뭐 당연히 공민왕 때부터 서로 관계를 맺었고 공민왕의 신하로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왕조로 가게 되는 거죠. 새 왕조로 가는 거예요. 항상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새 왕조 가는 계층들을 밑에서 놨나요, 제가. 일부러 좀 역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해놨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전부 정치적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치적 흐름에 대한 공부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로 이어지는 것도 여러분 해야 되겠죠. 그건 거기에다가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이 흐름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왕대사, 그 다음에 흐름, 그리고 제도사, 그리고 국난극복사. 이게 먼저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좀 빠르죠? 할 수 없죠. 여러분 요 표를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니까. 네. 너무 진도가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장원급제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제가 실망 안 드리게 해드릴 테니까요. 자, 고려 이후에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을 우리가 보통 근세라고도 하는데요. 조선의 성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신진 사대부들이 분할을 해요. 고려를 유지하자는 온건파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역성혁명을 꿈꿨던 혁명파로 나눠지죠. 거기도 나옵니다만 뭐 온건파의 정몽주, 혁명파의 정도전. 뭐 대표적이잖아요. 둘은 뭐 친구이자 선후배이기도 했는데요. 정몽주가 선배죠. 서로 갈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권문세족과 대립하는 한에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권문세족이 위화도 해군으로 권문세족이 이제 정치적인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서로 대립이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 힘마저도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는 이제 이 온건파와 혁명파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는데, 뭐 다 알다시피 이성계란 신흥무인설과 손을 잡은 혁명파가 중심이 돼서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조선을 건국한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제 세조 시기쯤 가면서 여러 반란을 진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신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들을 훈구파다 이런 말을 써요. 반면에 온건파들은 고려의 충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어요. 이 왕조와는 우리와는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낙향을 해서 보통 이들 공부 많이 하죠. 이들을 사림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뭐 어떻게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렀고. 근데 이들은 서로 좀 첨예하죠. 달라요. 그 다른 게 바로 뭘까요? 이들은 이제 성리학적 왕도 정치를 지향했다면 훈구파는 부국강병과 민족문화의 발전이라고 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실용적이었죠. 자, 이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돌을 조선 전기의 사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왕조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 조선이 건국됐을 때의 초기 국왕에 대한 왕대사들 이건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사화의 발생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걸 또 물어보는 게 많고요. 초기 국왕의 왕대사들 세종대왕을 비롯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고요. 특히 제가 쓴 참진한국사 이렇게 보게 되면 왕대사 잘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문제가 쉬워질수록 왕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거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사화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많이 있죠? 기묘사회 조광조. 무호갑작 기묘사와 을사사를 이럴 때 조광조의 중종 때 인물 아니에요? 조광조의 개혁 실패 같은 거, 뭐 이런 것입니다. 이 사림들은요, 이와 같은 사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 과거에 안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나왔다가 또 핍박을 받고,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이들은 탄탄한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향초는 지방이라는 뜻이죠. 향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서원과 향약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중앙정계를 계속 나오다가 결국 을사사화 이후부터는 중앙정계를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1575년 정도 선조가 등장하면 선조라는 임금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들이 이제 그때 결국 이 훈구파는 살인파에 흡수되는 이런 운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학통이 중요하게 되고 성리학이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성리학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훈구파지만 자식이 살인파의 제자가 되면 살인으로 이제 분류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유성룡, 이이, 그 이전에 이황,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대승이니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중앙정계를 장악했으면 나라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예. 진짜요. 이거에 대해서도 책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이정철이란 그 교수, 국민대 교수, 연구교수 같은데, 왜 현명한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었을까? 라는 그런 책도 썼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이 중앙정계를 장악한 사림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볼까요? 네. 붕당이 형성되는 거죠, 붕당.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역사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다. 요 한 세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붕당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세세한 문제들은 최근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북인은 이제 조식의 제자들,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의를 강조한 경상도의 우뚝선 선배, 경상남도. 그 다음에
퇴계 이황입니다. 예, 남인의 거두 퇴계 이황인데, 뭐 이황이란 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훈구파에 대한 사상투쟁을 한 분이라 결국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자, 사상투쟁에 이겼어. 어떻게 해야 돼? 경세론. 현실을 개혁해야 돼. 라고 이제 개혁을 주창했던 율곡이 그들의 지지했던 세력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서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써, 자, 보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예, 임진왜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광해군 하면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립외교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불만이 바로 서인들 아니겠어요? 자, 서인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제 이 이후에 서인들이 결국 모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게 인조반정이죠. 광해군이 쫓아나요. 네. 친명정책 쓰겠죠?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양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럼 양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 흐름. 자, 결국 북인이 몰라 그랬어요. 양난 이후에. 그러니까 남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인 있었어요. 초기에는 이 둘이 반정을 같이 했으니까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북벌론이 대두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대립이 이제 예속 논쟁이라는 걸로 등장했어요. 이때까지만 잘 죽이진 않다가, 예, 한국 정치 시기쯤 되게 되면은 노론과 소론, 특히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694년 갑슬한국 이후니까 숙종 시기쯤 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흐름도, 이 흐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요게 중심이 되고요. 양난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붕당,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직후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인조반정, 병자호란 이후에 예속 및 한국 일당전제화, 이런 그 흐름. 시기는 대략 좀 연도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굳이 어떻게 보면 뭐 조선 전기와 중기를 우리가 좀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은 조선 후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기의 이후를 우리는 근대의 태동기, 변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의 시대다. 조선 후기는 우리는 변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언뜻 보기 여러분 뭐가 좀 들어간 것 같아. 바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거. 네. 아무래도 경제에 있어서 이 어떤 사회의 추동력은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조선 후기야. 그래서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 때 여기 마무리 좀 짓는데, 자, 보세요. 일단 집권층과 그리고 백성들이 점차 자각을 하면서 주역이 되는 건데, 이 집권층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역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아까도 봤지만은 나름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런 건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붕당 정치가 심화되고. 자, 이걸 마지막 국왕들의 노력, 탕평 정치입니다. 영조와 정조, 뭐 제위 기간이 거의 뭐 정조가 돌아가신 게 1800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시스템화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조가 죽고 나서는 뭐예요? 세도 정치라는 걸로 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사회 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나. 이게 우리 역사의 참 아쉬운 면이에요. 참 안타까운 면인데, 예, 그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제적 변화가 뭐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는 중요한 게 경제 변화,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 변화, 그로 인한 사회 변화, 신분제가 변하죠. 그로 인한 향촌의 변화, 지방에 있어서의 변화죠. 그것이 맞물리면서 백성들이 저항하는 시기로 이어지는 말이죠. 네. 따라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염두에다 두고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조선 후기 문제들은 주로 뭐 이런 뭐 수동적인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로 아무래도 여기에 집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 강조점을 둬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이해가 되시겠죠? 예. 뭐 문화적으로는 아까도 봤지만은 실학이라는 게 등장하잖아. 아까는 얘기 안 했나요? 예, 지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왜? 집권층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그곳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갖기 시작하죠. 이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그 바탕 안에서 또는 벗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는데, 이들의 경세치용과 이용우생학파, 그 중에서 이제 북학파 같은 경우,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자고 그러는 사람, 이용우생에 속하죠. 이들은 개학론, 개화사상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동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정치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변화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던 이론가들, 실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서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근대사죠.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전근대사. 조선 후기까지의 전근대사의 그 어떤 정치적 흐름을 도표로 한번 좀 정리해 봤어요.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고, 또 복잡하게 보이면 또 복잡하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틀을 좀 정리를 시기별로, 특히 연도와 또는 세기와 관련시켜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 사건들을 같이 여기에 붙여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근대사는 개별적인 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기, 트렌드, 100년 단위의 세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근대사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마쳤고요. 자, 그래서 전근대사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고요. 예, 이 도표를 자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